골드바를 대량으로 매집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행보하고 있는 이 가격은 가장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과감하게 배팅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제 뉴스를 접하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최근에 행보하고 있는 이 금 시장은 투자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대 금 가격을 10,000불 정도까지 지금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다른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경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남일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하고 미국 물가와 국채금리도 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금 가격이 1월 29일 날 전고점 대비해서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사실은 금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달러와의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높고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도 거의 한 4% 후반대로 가면서 금값이 현재 행보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금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은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자나 배당, 수익이 절대 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고금리 긴축 정책을 취하게 된다면 많은 자금들이 이자나 배당을 주는 미국의 채권,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CPI 지수라고 해서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물가를 구매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재화를 구매를 할 때 느끼는 가격의 상승 척도를 얘기하는 건데, 연준에서 바라보는 표준 지수가 약 한 2%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CPI 지수는 3.6, 3.7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현재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도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1,600원 선이면 1리터당 해결이 됐는데, 현재는 휘발유가 1리터당 2,200원이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제조업을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도 원유 수입이라든지 원자재 수입을 할 때 과거보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등해 있는 상황을 많이 고충으로 이제 토로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고인플레이션에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아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국가 부채,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처럼 금 가격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진다라고 배우는데요.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말씀드린 대로 금 가격은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져 있는 국가 부채가 지금 39조 달러가 넘어가고, 이 대비 적자가 지금 국가 부채가 122%가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적자, 무역 적자에 많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재 CPI 지수가 지금 3% 후반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과거를 우리가 대비를 하면 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처해져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채 규모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1%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만 연간 3천억 달러가 넘어갈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에서도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새로 부임한 케빈 월시 연준 의장이 뭐 inflation is choice라고 한 얘기, 그 말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말하는 이제 스텔스 디폴트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대세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는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고착화가 되어서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연간 뭐 4%, 5%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구매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을 구매하는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차 토지 고수가 알려주는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 준비법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일각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을 사실상 감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금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말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곧 발발될 우려가 있는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이처럼 많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로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안전자산인 금을 구매해서 내 화폐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관들의 또는 투자기관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원자재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당장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희토류라든지 미국산 곡물들이 중국에 수입을 할 때 뭐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만 바라보아도 현재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많은 국가들이, 특히 중앙은행들이 무위험 자산인 금을 많이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미국의 국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 가장 많은 우선권을 두는,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바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기관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관들은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이 나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는 10년물이 기본적으로 뭐 한 4%의 수익을 주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기존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액의 비중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로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본 약 한 3천억 달러가 미국 재무부와 G7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동결이 되는 아주 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미국 재무부는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 발발하고 나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발발하기 전에 미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압박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데, 사실은 미국 재무부에서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러시아의 해외 외환 보유액을 G7 국가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동결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이제 EU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서방 국가들이 바라봤을 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방향이 인사이드 머니에서 이제 아웃사이드 머니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제 달러 자산은 언제든지 미국을 통해서 이제 제재가 되고 동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무위험 자산인 이제 아웃사이드 머니인 금으로 전환이 되는 그 기폭제가 결국에는 이제 러우 전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러우 전쟁 이후로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결제 방식, 또는 브릭스 국가를 내에서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전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어떻게든 자국의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아마 앞으로 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전쟁 전과 러우 전쟁 이후로 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만, 금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의 위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러한 이제 금 매수세가 정부 차원 또는 기관 차원에서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금 강세장이나 큰 조정 구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떤 점이 가장 닮았고 또 가장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에 대비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에 큰 경제적인 이슈가 있거나 큰 위기가 있을 때는 금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역사를 대비하기에는 현재와 미래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역사들, 예를 들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금값이 보여준 상승의 그래프와 지금은 조금 다른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혹자는 금이 슈퍼 사이클 속에 초반부다, 중반부다, 후반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는 전혀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러우 전쟁이 사실은 가장 큰 기폭제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각국, 예를 들면 호주에서 코로나19의 발발국이 중국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중국의 어떠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이 호주에다 바로 이제 무역에 대한 보복을 하고 수입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무역에 대한 이제 제재였는데,
이러한 무역에 대한 제재들이 일반화되고 있었는데 달러에 대한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 관심 속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러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달러는 이제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러가 언제든지 어떠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뉴욕 연방은행의 수석 그 애널리스트였던 그 졸탄 포자르가 언급했던 내용이 뭐냐면 브레튼 우즈 3.0이라는 이제 이론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머니 달러는 언제든지 미국 재무부로 인해서 언제든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웃사이드 머니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제 금본위제를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인데 사실은 전 세계인들의 무역 속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무역 관계 속에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역의 한 중심축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국가나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제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금본위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브레튼 우즈 3.0을 주장한 이제 졸탄 포자르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순수하게 이제 금을 가지고 결제를 한다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금 1온스를 이제 토큰화를 하는 거예요. 토큰화를 해서 결제를 할 때는 기존처럼 토큰화된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분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실물금 피지컬 골드를 가지고 정산을 하자라는 게 이제 브레튼 우즈 3.0의 새로운 이론인데 과거와는 훨씬 더 좀 진보된 금본위 제재, 금본위 시스템의 좀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론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이제 달러 시스템에 대항하는 중국의 그런 그 전략들도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 통화의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성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를 수입을 하고 그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데 사우디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사우디에서 중국의 물품을 일부 이제 또 수입을 하잖아요. 각국의 이제 무역을 서로 수입과 수출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우디에서는 위안화가 많이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제 원유를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많은 양의 이제 위안화가 남게 됐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많은 위안화를 결국에는 다시 달러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상하이 금거래소나 홍콩 금거래소를 만들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위안화를 금으로 바로 실물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결국에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긴 하겠지만 제2의 기축통화, 제3의 기축통화, 제4의 기축통화도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번 흐름을 하나의 장기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금 시장은 아직 초입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과열에 가까운 구간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금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2025년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2025년도의 금과 은 시장은 사실은 전례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 금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5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실버 같은 경우는 약 40%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 한 해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금거래소도 작년도 매출이 8조 7천억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작년 경우는 실버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지금 내가 실버를 구매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버를 구매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패닉 바잉이 사실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또는 2026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금거래소에서 와서 실버를 주문하게 되면 실물 실버를 수령하는 데까지 최대 6개월까지 걸렸거든요. 내가 바로 주문한 실버바를 수령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버에 대한 열풍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때 전 고점 대비 금이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40%까지 조정을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바뀌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세를 조금 더 냉철한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주식 시장이 국내 코스피가 8,000에서 이제 9,000 코스피를 또 도달하고 코스피 만불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열풍입니다. 제가 현재의 국내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2025년도 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때 2025년도 우리가 느꼈던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패닉 바잉의 느낌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조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최근에 저희 거래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이나 은을 팔아서 주식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든 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은 사실은 좀 지나치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건전한 조정은 이루어져야 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시중에 쏟아진다면 어쩔 수 없는 조정은 또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3개월, 4개월 정도 행보하고 있는 이 금시장은 지금 금시장에 투자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냐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 가격이 온수당 4,500불 선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금 가격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을 2026년도 말, 2027년도, 2028년도까지 최대 금 가격을 10,000불 정도까지 지금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역산을 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종전과 휴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원유의 물동량이 30%가 넘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 고착화가 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휴전이나 종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계속 장기화돼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결코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휴전과 종전에 합의안에 서명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도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정책을 현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종전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만약에 제시를 해준다면 금에게는 또 다른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미 늦어요. 늦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최근 저희 거래소에서도 한 고객님이 골드바를 대량으로 매집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금 투자를 하신 분인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가격은 가장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대량의 금을 또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을 바라보다가 저점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금 투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을 우리가 지나치게 시세에만 민감한 그런 관점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 긴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보다는 2027년도, 28년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지금 과감하게 배팅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언론에서 자, 금값이 다시 뭐 저점을 뚫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제 뉴스를 언론에서 접하면 이미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값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투자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금값의 우상향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금 투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 재료인지 아니면 앞으로 금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꿀 구조적 변수인가 될까요?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2023년도부터 해마다 1000톤 이상씩의 금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계속 매집을 했고요. 작년도 2025년도에도 금 가격이 엄청나게 고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850톤 이상의 금을 매집을 했거든요.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선봉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18개월 연속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정확하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우 전쟁 이전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 금의 비중이 사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중국의 금 매입 비중은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현재 2026년도에 최대 지금 한 15%까지 올라갈 정도로 중국이 외환 보유액 중에 금의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상당히 의도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 통화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 끼워 넣겠다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결제를 할 때 중국의 위안화를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앞으로 중국이 자국의 위안화를 좀 더 국제 통화 시스템 속에서 끼워 넣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초에 발발을 했을 때 미국 재무부에서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위프트 제재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GDP가 최대 15%까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최근에는 러시아 GDP가 더 상승을 했어요. 전쟁 초기에 불과 2%밖에 러시아의 GDP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 배우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사실은 러우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 내부에 있던 많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들,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서구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중국이 다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랄산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리고 물밑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결제를 뭐로 했느냐면 위안화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양 상호 국가 간의 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물밑에서 러시아의 경제를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가
사실은 미국 재무부가 예측한 것처럼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중국은 현재 자국의 위안화를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넣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게 위안화 결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 나라마다 이제 무역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잉여 통화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중국은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상대국과의 무역 교역 이후에 위안화가 상대 나라에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된 그런 위안화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으로 즉시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중국이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제도권 안에 가시화가 된다면 위안화의 국제 통화 결제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금에 기반한 결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비서방 국가들, 그 인도, 중국,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이제 금 매입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 좀 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값 전망을 두고 상당히 강한 숫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상승 흐름의 상단 최대와 최소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십니까? 최근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값 온수당 35,000불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현재 금 가격이 온수당 4,500불 선인 걸 감안하면 한 8배 정도까지 더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온수당 35,000불까지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만약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금값이 35,000불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적인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기축 통화인 달러의 대외 신뢰도가 현저하게 지금보다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약세로 돌변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또 현저하게 저하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1 기축통화 이외에 제2, 제3, 제4의 어떠한 국제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는 게 바로 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달러 이외의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현재 죄송합니다. 국제통화액 중에 이제 유로화의 비중이 15%, 그리고 엔의 비중이 6%, 위안화의 비중은 현재로서는 뭐 3% 미만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금이 어떠한 기축 통화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금 가격이 35,000불이 간다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결제 속에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 속에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밀함이 굉장히 높거든요.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전 세계의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팬데믹을 해결을 했었거든요. 현재 미국도 이렇게 많은 부채가 놓여져 있는 상황도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의 부채가 지금 많이 쌓인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선진국을 제외하고 뭐 신흥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자국 통화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미국 연준에서 미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게 달러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 하면, 이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되는데, 달러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 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첫 번째로 국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국채를 발행을 하면 미국의 은행들이 그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미 연준에서는 은행들이 구매한 그 국채를 연준에서 사주는 형태로 미국에 이제 달러가 발행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최초에 발발을 했을 때 신흥국들이 달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 달러를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 연준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시중에 달러를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달러 경색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700원, 1,80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만큼 달러 대비 이제 원화의 약세가 심했는데 당시에 미국 연준에서 달러 스와핑을 허용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화 1,500원과 1달러를 1대1로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원화로 또는 달러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그러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달러가 얼마나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조금 더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달러는 전 세계 제1의 기축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이 놓여져 있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목 아프다. 현재 미국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감안을 해보면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과는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금 가격이 최대 저는 10,000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오픈을 해놓고 금값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러한 10,000불 시대가 좀 더 빠르게 도달을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사는 타이밍보다 언제 조심해야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는 금 시장 과열이나 사이클 후반의 대표적인 신호는 무엇인가요? 작년부터 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조정을 받아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은 금은 변하진 않습니다. 금의 가치는 변하지는 않지만 금 가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을 바라보는 중앙은행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전 세계의 각국 투자기관들의 시선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광물은 전 세계에서 유한한 자원입니다. 통계적으로 금도 앞으로 약 한 30년 정도 채굴을 하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한한 이 자원 속에서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유한한 광물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금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신뢰의 시스템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신뢰를 가장 기반할 수 있는 대체는 바로 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 가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지나치게 조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금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이 유한한 자원인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과 주식과는 다르게 금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나에게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금이 주는 또 가장 큰 장점인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성을 통해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한 개인이 얼마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 개인이 얼마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필요하면 어떻게든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가지고 있는 그 익명성이 철저하게 담보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만큼의 양을 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익명성이 담보된 그 금은 처분을 할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금 시세를 조금 더 내가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생기실 수는 있으니까 지나치게 지수에 민감하시지 말고 내가 금 가격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금에 투자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 강세를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달러, 신뢰와 글로벌 자산 질서 변화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흐름을 얼마나 구조적인 변화로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현재 달러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달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통화 시스템들이 여전히 그 빈 공간을 침투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그러한 전략들도 결국에는 보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자국의 통화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또는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이러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계 정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지위가 과거보다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달러는 전 세계 제1의 기축 통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을 2023년도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돈당 50만 원 정도였던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금값 곧 100만 원 간다 라는 의견과 에이 뭐 금이 100만 원 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사실은 공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 가격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을 찍어서 100만 원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3.75g당 115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처럼 세계의 정세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정세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금 가격이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경제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진 것 또한 사실이고 지금은 뭐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AI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통용이 될 수 있는 이 금이라는 이 원자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이 금을 찾느냐에 따라서 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느냐 아니냐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발생이 될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사실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금이라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담아 놓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에 기축통화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또 다른 졸탄 포자르의 의견대로 새로운 형태의 브레튼 우즈 3.0이 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면 금 가격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가격으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자산의 일부는 금으로 반드시 담아둬야 되고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루어질지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큰 구조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논의도 빨라지고 있고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금은 비트코인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중 무엇을 더 좋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진 않거든요. 금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유한한 자원. 비트코인도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고 금도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은 어느 정도 유한하다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기명성이냐 익명성이냐인 부분입니다. 금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익명성이 담보된 자산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 국가나 기관들이 그 거래에 대한 시스템을 추적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명성이 되어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철저하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작년도 2025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 작업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최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신봉하지 않는 그런 부류였는데 2기 때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에는 이제 대중의 표를 얻어야 되는 행위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또 취급하는 굉장히 많은 부들의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변화가 된 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본인의 재산을 공개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이디 벤스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스페이스X의 공동 창업자,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페이팔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은 페이팔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대부라고도 하고 그러한 사람을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결국에는 또 피터 틸이고 또 그러한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자리에 올린 사람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것들과 사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금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그 자산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만 보면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금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 고점에 물려져 있는 많은 분들이 그때 금을 안 사고 주식을 샀어야 돼라는 그 자조가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현물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장기간 보관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좀 보이시거든요. 사실은 금은 익명성을 담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격이 저렴할 때 샀던 이 금 가격은 추후에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세금적인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이 한 3% 내외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원화 1억이 정확하게 1년 뒤가 되면 9,700만 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주식, 부동산 아니면 금과 같은 것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주식과 부동산과는 금은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철저하게 이제 기명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게 되면 월세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나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전혀 다른 세율을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 국내 주식은 뭐 사실은 뭐 세금은 없습니다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뭐 22% 정도의 그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금은 내가 과거에 10만 원에 샀든 20만 원에 샀든 30만 원에 샀든 지금 금 가격이 100만 원이 돼서 팔았을 경우에 전혀 일체의 세금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내 자녀나 또는 대를 이어서 금을 줄 수 있다라는 익명성이 담보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일정 부분은 담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자산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더 키울 수 있느냐, 또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금은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30% 정도는 금으로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환율과 퍼주기 정책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즘 주식, 부동산, 예금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금은 전혀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금이 아예 없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사실은 고착화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 투자라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이 한 70에서 한 100여 군데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또한 그만큼의 기업들이 또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상장된 기업에 내가 주식 형태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 또한 상당히 위험에, 리스크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현재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건물 주인들이 공실로 인해서 원하는 부동산 수익률을 기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금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금이 보여준 꾸준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금의 손실이 없는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자산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금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긴 관점에서 우리가 금을 사실은 대할 필요가 있고, 금을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나면 다시 팔고, 다시 저점에 들어가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금 시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2014년도에 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을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한 이제 현물 기반으로 한 이제 지수 투자인데요. 작년에 KRX의 금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금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처럼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는 금시장처럼 이제 금 지수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러한 두 개 중에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형태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대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금 투자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현물을 내가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현물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걱정을 따로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금 투자의 좀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에 반해서 현물이 주는 장점은 실제로 내가 구매한 골드바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과 그리고 현물이 주는 또 익명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구매를 해서 내가 필요할 때 현금으로 활용을 해서 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식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이제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금반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현금화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금은 세대를 거슬러 가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른들이 과거에 금값이 아주 저렴할 때 구매해 놓았던 많은 이런 금부치들이 자녀분들에게 현금화되어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금만이 주는 그 고유의 특징이 반드시 있으니 내 자산의 일부는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차 토지 고수가 알려주는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 연금 준비법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많은 투자자가 금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실물 금, 금 ETF, 금 통장, 금 관련 주식 가운데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어려워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각 방식의 차이와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적합한 방식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현물 골드바보다는 금 지수 투자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의 금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내는 대표적으로 KRX 금시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금시장은 2014년도 국내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금을 그람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0.2에서 0.3%로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현물로 내가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수수료만 부담을 해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KRX를 통해서 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투자보다는 현물 투자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현물을 구매를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현물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으신 것 같은데 금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현물 골드바를 투자를 해서 일정 시간 보관을 하셨다가 필요하면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또는 자녀분이나 이렇게 세대 간의 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금값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 현물 골드바도 여러 가지 순도 이슈나 품질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중국에서 텅스텐이 함유가 되어 있는 순도 미달의 골드바가 종로에 거래가 되면서 종로가 한번 종로가 발칵 뒤집혀진 적도 한번 있었는데요. 텅스텐과 금이 밀도가 비슷해서 아무래도 동일한 중량으로 안에 내부의 텅스텐 분말 가루를 침투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텅스텐이 함유된 순도 함량이 미달된 골드바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물 골드바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또한 사실인데 현물 골드바 같은 경우는 시중의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물 골드바는 순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조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골드바를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주물금, 막금이라는 형태로 금을 녹여서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순도를 각인을 했는 그런 형태의 골드바들이 많이 유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텅스텐이나 불순물이 함유된 이런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순도 이슈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제조사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49 골드바를 좀 더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이라는 특성이 한번 구매를 하면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시간이 오래 흘러서 내가 구매한 골드바가 만약에 순도가 이슈가 있다든가 아니면 함량이 미달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사가 언급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골드바가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 혹은 조정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금이 없는 투자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진입 시점을 판단해야 할까요? 하락한 화폐 상승이 빠를지 자산이 오르는 게 빠를지 궁금합니다. 최근 금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금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횡보를 끝내고 상승하지 않을까 의견들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세계 금협회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 200일 동안의 금 가격의 이동 평균선을 비교를 해서 200 이동 평균선 위에 금 가격이 놓여져 있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200일 기준으로 이동 평균선 밑으로 놓여진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근에 약 10개월간의 금 가격의 추세를 본다면 현재는 200일 이동 평균선 밑에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해당 수준을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을 다시 상승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지표는 달러의 약세와 미국 채권의 금리 하락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종전 여부, 협상 여부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도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발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휴전과 종전으로 간다면 금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서 금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조정이 오면서 금을 팔러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종로나 금은방 등의 실제 금 거래소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2025년도와 비교를 하면 지금 2026년도는 상당히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나라 전국의 금은방에서 금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현물 금 투자에 열을 올리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실버바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정도로 실버 원자재의 부족도 사실은 좀 심화됐던 상황이고 일부 거래소들 같은 경우, 일부 금은방 같은 경우는 실버바 판매 중단이 선언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작년에 골드바, 실버바를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2026년도는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약 70% 정도 이상이 손님이 급감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금과 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주식시장의 화랑이랑도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시장에 많은 돈이 금과 은 시장으로 몰려왔었던 작년과 비교를 하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 국내의 주식, 현재 코스피가 8,000 이상이 되고 있는 이 시장도
반도체주를 제외하게 되면 코스피의 가치가 한 4,000대 정도라는 전문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작년 2025년도 금시장과 좀 흡사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반도체나 주식시장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전환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반드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 가격이 그리고 은 가격이 횡보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6월 달에 미국의 연준에 새롭게 부임한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현재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빠르게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연준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아주 저금리,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는 이제 1%대의 금리거든요. 금리를 최대한 인하를 해서 미국의 달러를 약세화로 만든 다음에 미국의 무역 수지를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기도 하고, 미국은 아무래도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달러 약세를 만든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서 많은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켜서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긴 흐름의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고 우호 동맹국이든 아니든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이러한 정책들 또한 결국에는 현재 미국이 놓여져 있는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와도 지금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행보하고 있는 이 금 가격은 우리가 아주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금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와 다르게 금값이 현재 횡보와 조정을 받는 시기는 손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판매, 보유, 구매 등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거래소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고객의 반응과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반응, 그리고 행보하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각각 좀 틀리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고객들은 언론을 통해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접하시고는 이제 금을 사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까운 거래소나 금은방을 방문을 해서 이제 현물을 구매하시기도 하고, 또는 KRX를 통해서 금을 투자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늦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응하다 보니까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구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금 가격의 흐름을 보면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하는 V자 반등의 그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과거에는 하락을 하면 쭉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흔히 말하는 U자형 반등이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글로벌 이슈 하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금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이 가격이 주는 시그널들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횡보하고 있는 이 가격은 사실은 이 횡보를 만든 가장 큰 주범은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횡보를 만들었던 이 주범이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만들어진다고 보니까 횡보를 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제거가 되고 난 이후에 금 가격이 어떠한 이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갈지 여러분들이 아주 예의주시하시면 아주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20년 차 토지 고수가 알려주는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 준비법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요즘 코스피 시장 매우 좋은데 금과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코스피, 나스닥, 달러, 비트코인, 은도 있지만 금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8,000불을 넘어가고 코스피 이제 12,000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장도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상승했는 만큼 또 조정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조정들이 우리가 결코 나쁘게 바라볼 필요만은 없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시장에 일정 부분의 수익을 달성했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건전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금 투자를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금을 투자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금을 이제 장신구라는 개념으로 착용을 오랫동안 하다가 시세가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판다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지금은 금 자체 또 KRX를 통한 투자 아니면 현물을 통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많은 금 거래소들이 생겨난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처럼 많은 금 거래소들이 생기고 금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회사가 향후에 시장에 오랫동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이든 호황이 되었을 때와 다시 성숙기가 되고 쇠퇴기가 되는 시기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호황기 때 난립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다시 성숙기, 쇠퇴기가 접어들게 되면 인류 브랜드들 또는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당연한 논리이기는 합니다. 저는 한국금거래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국금거래소 경산점이라는 이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이제 한국금거래소가 매출이 한 8조 7천억을 만들어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8대 은행에 실제로 골드바를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현재 한국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정년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주 고순도의 49 골드바를 시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조 7천억이라는 매출이 결국에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한국금거래소의 제품을 신뢰를 하고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실버바의 품질을 믿기 때문에 일어난 매출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한국금거래소가 현재 런던 금시장협회의 회원이 되기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LS라는 재계에 있는 대기업이 유일한 런던의 LBMA 이제 회원사인데요. LBMA 회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회사의 규모, 매출, 정년 여러 가지 이제 캐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LBMA에서 인정하는 이제 GDL 리스트를 줍니다. 여기서 GD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굿 딜리버리 리스트라는 건데 최근에 KRX에서도 허용을 했는 외국계 금은 LBMA 회원사들의 금을 인정한다는 그런 건데요.
만약에 한국금거래소에서 이번에 LBMA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GDL 코드를 받게 되면 한국금거래소의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제품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보다는 이제 금을 바라보시는 또는 은을 바라보시는 이러한 시각들이 좀 더 투자적인 관점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왜 금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는 아무래도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불리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자산가들의 좀 욕심이고 생각이기도 한데, 금이 무엇보다도 내 자산을 최대한 절세를 통해서 또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부를 이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금이 가장 유효한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금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우리가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금이 주는 익명성, 그리고 세제적인 혜택, 그리고 현물 골드바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주식과 부동산, 다른 채권과 비교했을 때 금 투자가 결코 그러한 다른 투자 상품 대비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금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는 미국의 투자 기관들, 또 모건, 골드만삭스 또는 뭐 IMF나 미국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도 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현재 횡보하고 있는 이 금 시세는 금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또 현물 골드바가 주는 그러한 또 장점들이 반드시 있고, 정부에서는 세제적인 혜택을 통해서 KRX 금시장을 굉장히 또 양성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KRX에서도 현물 골드바로 인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부가세를 10%를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KRX 금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내가 현물 골드바를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상담을 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KRX에서 꾸준하게 금 투자를 하신 분이 만약에 현물로 내가 골드바를 인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인출할 당시에 국제 시세의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가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30만 원대부터 꾸준하게 금 투자를 했는데 인출할 당시에 금 가격이 한 돈당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현물 골드바를 1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하신 분이면 10만 원의 부가가치세 만 원, 20만 원일 때 부가가치세 2만 원, 요렇게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KRX 금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자산 규모와 그리고 기대하는 기간, 그리고 향후에 내가 이 투자했는 금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금 가격으로 인해서 기존의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인고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내가 금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금 가격이 많이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금 가격의 우상향을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접하신 것만으로도 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이전에 지금 당장 가까운 금은방에 가셔서 현물 골드바를 사시고 또는 기를 통해서 지수 투자를 해보시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보시면 어떠한 투자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험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법인데 고민하는 시간에 바로 달려가서 실행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